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입으로 숨쉬지 마라 입니다. 부제는 비염, 천식, 아토피 완치법입니다. 저자는 공동 저자이신데요. 이마이 가즈아키 님과 오카자키 요시히데 님이십니다. 이마이 가즈아키 님은 야마구치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미라이 클리닉 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고요. 오카자키 요시히데 님은 치의학 박사이시며 현재 오카야마 대학병원 소아치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번역은 박재현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이상 201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인 내가 병에 걸린다면 나 자신은 어떤 치료를 원할까? 또 어떤 치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 나는 끊임없이 고민했다. 어딘가 치료의 비결이 있지는 않을까? 단숨에 병을 고치는 마법의 치료법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을까? 나는 그런 치료법이 존재할 것이라 믿으며 지금까지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해왔고, 그러는 동안에 올바른 의식주 생활에 그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 다소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과 호흡이 이루어지는 코라는 기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저자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비법이나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거는 결단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 즉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실천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도 연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단순히 입으로 숨쉬지 않고 코로 호흡하는 건 역시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상시 코로 호흡을 하시는지요? 주무실 때도 입은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당연히 입으로 숨쉬는 게 편하고 입으로 호흡하고 또 잠잘 때도 입이 벌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입으로 호흡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들이 작은 습관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실천에서 비롯되듯이 우리가 건강을 잃고 질병에 걸리는 것도 대수롭지 않은 작은 습관들, 무심코 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게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 호흡하는 것에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입호흡이 편하다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비염이 찾아왔고 심하진 않았지만 특히 환절기 때 비염으로 고생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 코 호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평상시 입을 닫고 코로 호흡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수면 중에는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호흡하기 위해서 마우스 테이핑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해서 자다가 떼어내기도 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면 중에는 마우스 테이핑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으로 저는 비염을 완전히 고쳤고요. 특히 구강건조로 인한 구내염이나 구강 내의 잦은 염증도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코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이 책도 적극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주제는 병은 벌어진 입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혀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독자 스스로 확인해보고 정확한 위치에 놓여지게 하기 위한 소위 저자가 창안한 아이우배 운동법에 대한 설명과 입호흡과 코호흡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호흡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자인데요. 여기서는 올바른 숨쉬기의 방법과
입으로 숨 쉴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의 주제는 혀의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입니다. 여기서는 혀 근육을 단련하는 법과 혀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4장의 주제는 건강한 호흡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 장에서는 코호흡의 중요성과 아이우베 체조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끝으로 5장의 주제는 코호흡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몸 만들기입니다. 여기서는 코호흡을 통해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과 예를 들자면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류머티즘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변비 등이 있고요. 또 실제 코호흡과 아이우베 체조를 통해 치료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코호흡에 대한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혀 끝은 어디에 닿아 있는가? 당신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겠다. 먼저 입을 다물어 보자. 그 상태에서 당신의 혀 끝은 어디에 닿아 있을까? 실제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입 천장에 닿아 있다. 2번 앞니에 닿아 있다. 3번 잘 모른다. 1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2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적은 수의 사람이 1번 그리고 3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자, 이제 아, 이, 우, 배 하고 입을 크게 움직이는 동작을 한 번씩 해보자. 4가지 동작을 한 번 하는데 5초 정도 걸린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길 바란다. 이때 소리가 나도 상관없다. 자, 다시 한번 입을 다물어 보자. 당신의 혀 끝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1번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실 처음에 2나 3번이라고 답했던 사람은 이미 혀의 근육이 약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혀가 축 늘어진 상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1이었던 사람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아, 이, 우, 배 체조를 10번 정도 한 뒤에는 좀 전보다 혀의 더 많은 부분이 위턱에 닿을 것이다. 느닷없이 입 체조부터 시작해서 놀란 독자도 있을 텐데 나는 이러한 강연회를 매주 열고 있다. 대상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한다. 어느 때는 고령자에게, 어느 때는 초등학생에게, 어느 때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금 소개한 입 체조는 아, 이, 우, 배 체조로 불리며 입 둘레근을 비롯한 입 주변의 근육과 혀 근육을 단련한다. 입 호흡이 이미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람은 평소에 대개 입을 벌리고 있다. 혀 근육이 약해지면 혀는 아래쪽으로 축 늘어지고 아래턱을 지탱하지 못해 입이 벌어진다. 내가 고안한 아이우베 체조는 혀가 있어야 할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입이 다물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입 호흡을 멈추고 인간 본연의 코 호흡으로 익숙해지도록 도와준다. 내가 강연회에서 늘 주장하는 바는 2가지이다. 첫째는 아이우베 체조를 하면 혀가 있어야 할 위치로 와 자연히 입이 다물어진다. 둘째는 입을 다물면 코 호흡이 이루어지고 건강에 이롭다. 혀 끝이 위턱, 입 천장에 닿는지 아니면 치아 뒤에 닿는지는 불과 1cm 정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그 차이가 당신의 건강과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 입을 다물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 내가 아이우베 체조를 중심으로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해 온 지 1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 체조가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이우베를 통해 천식이 나았다. 피부가 깨끗해졌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기분이 밝아졌다와 같은 의견들을 때때로 듣는다. 혀의 위치를 바로잡고 입을 다물기만 해도 병이 낫는 사람이 속출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지금까지의 치료 결과를 봐도 무의식 중에 입을 벌리고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다. 먼저 입 호흡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질병 증상에 대해서 열거해보자.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꽃가루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비염, 자가 면역 질환, 관절 류머티즘, 전신성 홍반성 낭창, 다발성 근염, 우울증, 공황장애, 우울 상태,
전신 권태감, 위장질환, 위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질, 변비, 구강질환, 구강건조증, 취혈부정, 악관절 장애, 이 외에도 코골이, 심상성 건선, 고혈압, 신장병, 감기, 인플루엔자, 냉증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질환 증상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을 진료해보면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론해 올 때가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역발상이다. 코가 막혔기 때문에 입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호흡을 하기 때문에 코가 막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선 1분 동안 입을 다물어 봅시다. 코막힘 증상이 있는 사람도 조금만 참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매우 위중한 입호흡 환자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1분간 입을 다물 수 있다면 평상시에도 늘 입을 다물도록 해보세요. 코 호흡이 익숙해지고 병에 대한 걱정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호흡 습관을 단숨에 그만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러나 입호흡 습관을 멈추고 인간 본래의 코 호흡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건강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코 호흡, 습도와 온도 조절, 이물질 방어. 먼저 코 호흡이 왜 우리 건강에 이로운지 살펴보자. 코의 중요한 역할은 공기의 건조와 온도의 변화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다. 코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공기를 마신다. 혈액순환이 풍부한 비갑계와 비중격은 항상 적당한 습기를 머금고 있고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재빨리 습도와 온도를 높인다. 게다가 코털과 점액으로 공기 중에 작은 먼지 같은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또 코로 숨을 쉬게 되면 들어마신 공기와 이물질들이 편도를 지나게 되는데 편도에 있는 림프 조직의 면역 세포들이 이물질의 공격을 방어한다. 그러나 입호흡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기관을 통해 폐로 들어가 기관지의 수축을 일으킨다. 또 작은 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이물질들이 그대로 폐로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입호흡, 이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입호흡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체는 생명 유지를 위해 늘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여 건조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눈이 건조하면 결막, 각막에 손상을 일으키고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면 바싹 마르고 각질이 일어난다. 구강의 점막도 타액에 의해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비로소 면역세포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입호흡을 하면 입이 말라 구강건조증이라 불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면역기능도 약해지고 충치나 치주병도 악화되어 사람들과의 대화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입속이 말라서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면 구강 내의 유해균이 급속히 증식하여 구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리면 편도가 붓는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특히 콧물과 코막힘으로 인해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입으로 호흡하게 되고 결국 편도가 붓게 된다. 그러나 만성 편도염이나 축농증이 있거나 번번이 감기에 걸리면 그곳이 병의 근원이 되어 관절염이나 신장병 등 전신의 장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다. 입호흡에 기인하여 전혀 예기치 못한 신체 부위에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병소감염, 국부적 만성염증이라 한다. 아이우베 체조로 혀를 단련하라. 나는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 혀의 위치가 낮았다. 그런 환자와 만나면서 혀의 위치와 질병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입호흡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혀가 낮은 상태에서 입을 벌려보자. 이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게 입이 벌어진다. 한편 혀를 위턱에 붙인 상태에서 입을 벌려보자. 그대로는 벌어진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입을 계속 다물기 위해서는 입둘레 근뿐만 아니라 설근도 단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강관리에 있어 입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데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낮은 혀 위치는 입호흡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로 혀의 위치가 낮은 사람은 입호흡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혀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간과하기 1수인 혀를 중시하고 단련하는 것이 입을 다물고 코 호흡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후쿠오카 다카무라 치과의원의 다카무라 원장이 초진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8%의 사람이 저위설이었다. 저위설인 환자에게 3개월 동안 아이우베 체조를 꾸준히 시키자 그들 중 80%가 본래의 혀 위치로 돌아왔다. 그로 인해 심신과 관련된 증상에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주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막힘이 개선되었다. 타액이 잘 나온다. 코를 골지 않게 되었다. 얼굴이 작아졌다. 잘 잔다. 손저림이 개선되었다. 이명이 개선되었다. 구내염이 생기지 않는다. 변비가 개선되었다. 혀의 위치가 개선되면 자연히 코호흡을 하게 되고 코막힘, 코골이, 변비, 이명, 수면장애 등 여러가지 증상이 개선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눕는 자세가 나쁘면 얼굴이 삐뚤어진다. 입호흡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잠잘 때 눕는 자세이다. 엎드린 자세나 한쪽 옆으로만 눕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입호흡을 초래하기 쉽다. 이런 수면 자세는 얼굴에 압력을 가해 비강이 좁아지게 한다. 또한 매일같이 얼굴에 압력이 가해지면 차츰 얼굴이 삐뚤어져 치열도 나빠지고 얼굴 형태나 근육의 균형도 깨지고 그로 인해 입을 해벌쭉 벌리게 된다. 수면 무호흡증군이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수면장애가 얼마만큼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밝혀지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엎드려서 잘 때 설근이나 연구개가 기도를 막는다는 점이 자주 언급된다. 중력에 의해 입 안에 있는 근육도 아래쪽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거나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잠자는 것이 이상적일까? 바로 얼굴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똑바로 누워 잠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한 수면 자세다. 취침 중에는 타액 분비가 저하된다. 잠자고 있을 때는 타액 분비가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물론 자면서 침을 흘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은 베개나 시트에 입술이 닿아서 벌어지면서 침을 흘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잠이 들면 타액의 분비는 거의 멈춘다. 그 때문에 취침 중 조금이라도 입을 벌리면 구강 건조로 이어진다. 어느 70대 여성이 입속 건조로 견디다 못해 나의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에게 물으니 큰 병원에 구강외과에 다닌 적이 있고 그때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약과 인공타액 등 여러가지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진찰하면서 그녀의 입가를 관찰하니 역시 약간이기는 하지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잠잘 때 입을 다물기 위한 응급처치로서 마우스 테이핑을 권했다. 물론 아이유베 체조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약 3개월 만에 구강 건조가 말끔히 사라지고 건조했던 혀도 윤기가 되살아나고 타액의 분비량도 증가했다. 그리고 약도 모두 끊고 치료를 마쳤다. 타액이 부족하면 입은 금세 더러워진다. 취침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타액의 분비가 멈추면서 순식간에 구강 내의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이다. 타액에는 면역 글로불린이나 라이소자임이라는 세균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진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작용에 의해 입 안은 늘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 안이 건조해지면 이들 물질이 작용할 수 없게 된다. 나는 과거에 응급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구강 청소를 해준 적이 있다. 물론 환자의 의식은 없었다. 입이나 구강 점막을 닦는 것은 스펀지다. 이때 소독약의 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간호사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놀랍게도 컵 한 잔 정도의 물에 소독약을 떨어뜨리는 정도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사실 원액의 2배 정도가 아니면 효과가 없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3시간이 지나면 구강 내의 세균의 양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수술 중 환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삼키는 반사작용도 없고 타액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구강은 삼키기와 타액 분비 덕분에 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타액이 감염증을 막는다. 그런데 어째서 타액에는 이 같은 작용이 있는 것일까? 동물은 상처를 입으면 혀로 상처 부위를 핥는다. 이것은 타액의 상처를 소독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라이소자임은 용균 효소로 하여 감기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라이소자임을 발견한 것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이다. 이것들은 산모의 초유에 포함되어 아기의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 치아의 치료에 있어 통상 치아를 뽑은 뒤에는 환웅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 물질을 먹는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그리 붓지 않는 한 약을 처방하지 않기도 한다. 최근에는
치아를 뽑은 뒤에 인공치근인 임플란트 치료를 실시한다.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는 뼈까지 이르는 상처를 발생시킨다. 만일 팔의 뼛속까지 이르는 상처가 생겼다면 틀림없이 곪을 것이다. 그러나 입에는 타액이 지키고 있어 거의 곪지 않는다.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인 타액. 물론 타액은 충치 치료와 관련이 깊다. 과자를 먹으면 치석 pH가 급격히 저하되어 산성으로 기운다. 이것은 충치의 원인인 무탄수균이 설탕을 이용하여 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통상 입 안에는 거의 중성이지만 무탄수균이 만드는 산에 의해 치아가 녹기 시작한다. 이것을 중성으로 되돌리는 것이 타액이다. 또한 타액이 중성으로 회복하는 힘은 물보다 1에서 10만 배나 높다. 옛날부터 타액이 많은 노인은 장수한다. 침을 많이 흘리는 아기는 튼튼하게 자란다는 말이 있다. 타액이 많다는 것은 몸이 젊은 동시에 방어력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액의 양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인 셈이다. 입을 다물면 어떤 질병들이 개선될까? 아토피성 피부염. 20대 남학생의 사례를 소개해보자. 그는 오랜 세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해왔는데 진찰해보니 상반신, 특히 목 위쪽의 피부가 새빨갛게 발적하고 군데군데 침출액도 있었다. 보기만 해도 근질거리는 정도를 넘어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의 경우로 비춰보건대 젊은 남성에게 아무리 열심히 코호흡의 중요성이나 아이우배 체조에 대해 설명해도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반드시 따르겠다고 대답했고 나도 치료에 전념했다. 나는 그에게 하루에 아이우배 체조 60회 그리고 피부 보습을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1개월 뒤에 다시 진찰했다. 다시 진찰하는 날 과연 그의 피부는 어땠을까? 믿기 어렵겠지만 발적의 일부만이 남아있었고 가려움증도 감소했다. 피부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쯤에서 환자는 알게 된다. 입이 마르면 피부도 마른다는 것을.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병소 염증이 피부에 나타나 이른바 전신의 피부가 가벼운 화상을 입은 상태가 된다. 그런데 코로 호흡하면 병원소의 염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부 염증이 낫고 피부가 깨끗해진다. 기관지 천식. 유 씨는 오랜 세월 현기증이 계속되어 진찰을 받으러 왔다. 현기증이라는 것은 사실 의사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증상이다. 이것은 뇌종양이나 귀 질환 같은 뚜렷한 병이 아니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 씨는 특별한 관절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진료 당일에는 전혀 현기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에 놀란 유 씨는 혹시 기관지 천식 치료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왔다. 기관지 천식도 알레르기성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입 호흡이 크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입 호흡을 확실히 개선한 경우에는 3개월 만에 호전되어 약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다. 유 씨에게도 아이우배 체조에 대해 소개하고 서둘러 상인두 치료도 실시했다. 유 씨의 경우는 8개월 정도 걸렸는데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어 진료를 마쳤다. 유 씨는 25년 만에 약 없이 조깅을 할 정도가 되었다. 궤양성 대장염. 약 15년 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던 M씨는 여러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매일 5회 정도의 혈변, 고열이 이어지고 전신 권태감이 심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이들 증상은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 기준으로 볼 때 중증에 해당한다. 당시 복용하고 있던 약물은 스테로이드제나 정장제, 면역 억제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손발은 차고 체중 감소가 이어지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M씨는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참에 우리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다. 통상적으로는 좀 더 강한 약 혹은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M씨는 수술도 무섭고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다. 서둘러 M씨에게 아이우배 체조 그리고 마우스 테이핑을 실천하도록 지도했다. 아이우배 체조로 저위설을 고치고 코로 호흡하여 야간에는 입을 꼭 다물도록 테이프를 붙였다. 그러자 2주 뒤에는 증상이 가벼워졌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도 중지했는데 몸이 좋아지면서 체중도 불었다. 3개월이 지나자 복통, 혈변도 사라졌고 복용약물은 정장제뿐이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정장제도 끊었다. M씨는 입 호흡에 의해 구강 내 환경이 악화되고 증상이 날로 심해지면서 권태감이 증가하여 더욱 입 호흡을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해 다시 복용약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특히 소화관의 입구인 입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 코로 호흡하는 것에 전념하여 그 악순환을 끊어내자 건강을 회복했던 것이다. 관절 류머티즘. 50대 여성 MC는 나의 병원을 찾아오기 2년 전부터 관절 류머티즘이라는 진단을 받고 메토트렉세이토를 비롯한 항류머티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는 증상이 이어지고 목의 통증이나 어깨가 등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증상도 있었다. 진찰을 해보니 위의 증상과 더불어 입으로 호흡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얼굴도 좌우 비대칭이 역력했다. 치료는 먼저 아이우베 체조로 혀의 위치를 바로잡고 취침 시 마우스 테이핑을 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입을 다물어 입속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절 류머티즘을 고치는 첫걸음이다. 3주 뒤 통증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붓기가 빠진 MC가 진료를 받기 위해 왔다. 만나는 친구마다 살이 빠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얼굴선이 날렵해졌다. 그야말로 아이우베 체조의 부차적인 효과다. 나아가 다시 한 달 뒤 어깨의 통증은 현격히 줄어들어 허리 뒤로 손을 돌릴 수 있었다. 이때 메토트렉세이토를 지금까지 복용했던 양의 절반으로 처방했을 뿐 다른 항류머티즘 약은 중지했다. 그런데도 아침에 뻣뻣하게 굳는 정도가 가벼워지고 얼굴에 붓기는 더 빠져 턱 라인이 V자가 되어 얼굴 전체의 균형을 회복했다. 변비. 초등학교 4학년 M군은 극심한 변비로 고민하고 있었다. 문진해보니 이 아이는 1세 무렵부터 8년간 4종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변비약 2종류, 항알레르기약 2종류다. 변비 이외에 알레르기성 비염과 피부 건조증도 가지고 있었다. 이 3가지 질환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변비와 피부 트러블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은 과연 어떨까? 사실 이 3가지 모두 입호흡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나는 아이우베 체조를 설명하고 그날부터 당장 실천하도록 했다. 며칠 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우베 체조를 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변비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며칠 만에 변비약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알레르기 약도 함께 끊었다고 했다. 변비가 없어졌고요. 코도 안 막혔어요. 게다가 피부도 촉촉해졌어요. 이것은 본인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이다. 아이우베 체조를 하고 곧바로 변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약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치료는 종료되었다. 아이가 몇 년이고 약을 먹어온 세월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이는 지금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한다. 졸업식 때는 전교생을 대표로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했다고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